이렇게 만나니까 저도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특히 정광훈 목사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리더십을 딱 요약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박정희 전문가 아닙니까? 박정희 전기 13번을 썼는데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목표 정하고 사람 구하고 기한을 정하는 것. 이거 어디 경영학 이론으로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일기를 우리 박근혜 씨한테 얻어가지고 보니까 1972년 초에 일기장을 하나 썼어요. 일기장에 메모를 했습니다. 4대강 유역 종합개발 계획 안 이렇게 썼습니다. 그걸 제가 우연히 읽어봤어요. 한 1년 전에. 그걸 읽고 나서 희한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4대강 유역 종합개발 계획 1. 4대강 잘 아시죠? 한강, 낙동강, 금강, 또 어디죠? 영산강. 자, 여기에 유역 인구가 67%.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에 댐을 11개를 짓는다. 그렇게 하면은 110억 톤의 저수량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상수도, 공업 용수 쓸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을 산림 녹화를 한다. 나중에 돈이 얼마 드느냐? 돈 얼마 들겠습니까? 예산이 4천억 원이에요. 여러분, 4천억 원, 요새 건물 하나 지으면 4천억 원 들죠. 자, 이게 이제 개발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획이 그럼 어떻게 실천되었느냐? 민족 백과사전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72년에 썼던 그대로 됐어요.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이게 11개 댐을 만들었다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때 댐을 만들지 않았으면 지금 댐은 단 한 개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동강댐 만들려다가 김대중 정부 때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댐을 안 만들었으면 여기 수도권에 2,500만이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4천억 원, 예산이 4천억 원이랍니다. 지금 아마 11개 댐을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든다면은 이게 돈이 얼마나 들까요? 몇 천조가 듭니다. 몇 천조가 듭니다. 이게 지도자의 힘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이 하나가 이 국토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정광훈 목사께서 말씀하시는 목표를 세우고, 그게 목표죠. 그 다음에 기간을 딱 정했어요. 10년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81년에 끝났습니다. 기한을 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기한을 정한다는 게. 박정희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주로 이승만 정신을 이야기를 하고, 국민혁명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유통일 전략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정치란 게 뭐냐? 그 본질은 권력을 잡는 겁니다. 권력을 잡아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세상을 부수는 사람도 있지만 본질은 권력을 잡는 겁니다. 정치는 전쟁과 같습니다. 권력을 잡는다는 측면에서 모택동이 정치와 전쟁을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다. 왜냐? 권력을 쟁취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암살을 통해서 정권을 잡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권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 그거는 헌법대로입니다. 그 다음 실질적으로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아니죠. 선거를 통해서 나오죠.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졌습니다.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 시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여론에서 권력이 나옵니다. 근데 여론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론은 여러 가지로 만들어지는데 교육, 언론, 정치 또는 그 집안의 내력 이런 게 다 합쳐져서 여론을 만듭니다. 여론이 잘못되면은 나쁜 정권을 만들어내죠. 여론이 좋으면은 맑은 물에서 고기가 잘 크듯이 아주 건강한 정권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 지금 여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곡, 병들고 타락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에 찬성하는 여론이 얼마인지 아세요? 55%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30%, 33%. 맨정신을 가진 사람이 33%입니다. 맨정신. 역대 대통령 호감도 조사를 하면 1등이 누굽니까?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압도적으로 박정희였어요. 지금은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박정희, 김대중, 이승만 대통령이 몇 퍼센트의 호감도를 보이는지 아십니까? 0.9%입니다. 0.9%. 김정은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여론이 한때는 30%, 40%, 요새는 20%가 돼요. 그럼 김정은을 좋아하는 여론이 20%, 위대한 이승만을 0.9%, 이건 망각의 늪에 빠졌다는 거죠. 아예 관심도 없다. 이런 나라를 어떻게 지키고 세울 것이냐, 다시 세울 것이냐,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아시겠죠? 얼마나 어렵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을 보면 또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광화문 광장에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모이는 것은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10월 3일 얼마나 모였느냐, 이건 정확한 통계가 있어요. 10월 3일. 그것은 핸드폰을 가지고 추적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데 10월 3일 2시에서 3시 사이에 46만 명이 모였습니다. 46만 명. 그러니까 연인으로 치면 그보다 더 많습니다. 46만 명이 모였는데 그 인구 나이 통계까지 다 나옵니다. 역시 60대, 70대가 전체 모인 사람의 70%입니다. 50대는 여자가 더 많이 나왔어요. 전체로는 남자가 55%, 여자가 45%인데 50대만은 여자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아마 조국 사태 학부모 입장에서 화가 더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강남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강남 3구에서. 강남 3구에서 몇 퍼센트 나왔을 것 같습니까? 인구의 몇 퍼센트가 나왔을 것 같아요? 3% 나왔습니다. 3%. 3%. 요새 3명이 1가족이라 치면은 10가족 중에 1명이 나온 겁니다. 이건 뭐냐?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자원이 충분하다는 거고, 그렇게 많이 나왔지만 아직도 한국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기에는 아직은 많이 멀다는 겁니다. 아니 3%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이 정권이 그대로 가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사람들이 강남인데 3%가 나왔다. 그래도 이 정도의 큰 영향력을 만들어내었다. 머릿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치에 관심 많으시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뭐가 결정하느냐? 머릿수가 결정합니다. 머릿수가 당락을 결정합니다. 어떤 집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머릿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모으는 것. 어떻게 모으느냐? 정광훈 목사는 문재인, 하야, 탄핵,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이런 말로 모았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며칠 전에 어떤 모임에서 아주 근사한 말을 했죠. 정광훈 목사의 리더십은 뭐냐? 악령과 성령이
싸우는데 한국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다. 그 근사한 이야기 아닙니까? 한국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용감한 사람이 리더가 되죠. 정광훈 목사는 용감할 뿐만 아니라 아까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딱 정리하듯이 꿰뚫어 보는 눈이 있는 분입니다. 아까 이승만 대통령이 사물을 꿰뚫어 보는 눈이 바로 영적 각성에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아주 정확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배우고 아는 사람도 있고 배우지 않아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예지력, 위대한 분석력, 그리고 위대한 해결책. 이승만 대통령은 분석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가능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처럼 분석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해결책이 나와야죠. 정치는, 아까 정치는 제가 권력투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의 정치의 목적은 뭐냐? 일을 만드는 겁니다. 일을 만드는 거. 세상을 지키든지 세상을 부수든지 방법론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정치라는 것은 저 고담줄론 하는 게 아니죠. 조선조 선비들처럼 옛날 서적 달달 외워가지고 공리공론하는 거, 그것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거고, 이승만 박정희 정치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데 현실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라는 위대한 독일 정치가, 독일 통일을 이룬 정치가가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했어요. 가능성의 예술이지 불가능한 걸 가지고 꿈꾸는 게 정치가 아니다. 정치는 반드시 현실에 딱 발을 딛고 서고,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처럼 머리를 들어서 멀리 봐야 되죠. 멀리 가리켜야 됩니다. 아까 목적을 만들어야 된다. 불가능한 목표를 만들어야 된다.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다. 우리 한민족에게 불가능한 목표를 주었습니다. 불가능한 목표.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 이 나라를 이끌 때는 한국은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죠. 전란에 휩싸여가지고 생존 자체가 기적이었던 나라인데 다 두 분 다 인류 국가를 만들자고 했어요. 인류 국가를 만들자고 했어요. 그건 놀라운 건 아닙니까? 그때 다 우리도 어릴 때, 제가 45년생인데 맨날 듣는 이야기가 조선지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 선생들이 막 했다고. 그때 코리안 타임이란 말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코리안 타임이란 말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은 연세가 드신 분인데 그게 약속을 안 지킨다는 뜻입니다. 한국 사람하고 약속하면 외국 사람 이야기인데 뭐 시계도 없었겠지. 계속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어느 외국 기관이 세계에서 약속 제일 잘 지키는 나라를 뽑았어요. 100한 몇십 개 되는 나라 중에서 약속 제일 잘 지키는 6개 나라가 뽑혔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약속 제일 잘 지키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역시 시계를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시계,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일본, 한국입니다.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대단한 나라. 그러면 왜 약속을 잘 지킵니까? 그 분석이 경제성장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약속이 뭡니까? 납기를 잘 지켜야 된다. 출퇴근 시간 잘 지켜야 된다. 이거죠. 경제성장이 시간 제일 안 지키던 사람을 시간 제일 잘 지키는 국민으로 만들어 변모시켰습니다. 민족성, 국민성은 고착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변합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면 좋은 국민이 되고, 지금처럼 지도자를 잘 만나면 그 우수한 사람이 타락이 돼가지고 이승만을 알아주지 못하고 0.9%만이 이승만의 위대성을 안다. 그런 점에서 여기 오신 분들은 여기 계시다는 그 자체로서 선택받은 분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분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경우도 있고, 정광훈 목사처럼 훌륭한 분의 말하자면
영향력에서 여기 왔던 어쨌든 여기 계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좋습니다. 여러분 존재가 기적입니다. 지금 이승만을 99.1%가 모르거나 싫어하는데 0.9%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의 시작은 나눠드린 국민혁명공약으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한 예지력을 가진 분이라는 게 아까 우리 정광훈 목사가 말씀드렸듯이 1920년대 초에 이미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은 최고의 비판입니다. 그것도 쉬운 말로 뭐 어렵게 쓰지 않아요. 자본론에 뭐 잉여 가치론이 맞지 않는 그런 짓을 하지 않고 딱 정확하게 문명 발전에 방해가 된다. 그리고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될 판에 국가를 부정하는 공산주의는 안 된다. 등등. 이분이 어떻게 공산주의를 이렇게 정확하게 관통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저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워낙 출중한 머리와 교양을 가진 분이고 동서양의 최고 학문을 습득한 분입니다. 동서양의 최고 학문. 이분이 대학 세 군데 나온 거 아시죠?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 하버드에서 석사,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박사. 제가 하버드에서 니먼 펠로우로 1년 있었는데 그분이 하숙했던 집에 한번 가봤습니다. 한국 사람이 사서 쓰더라고요. 하버드에서 1년 하다가 프린스턴으로 옮겼습니다. 2년 전에 프린스턴에 바로 요맘때 갔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바로 식민지 청년이지. 청년이 와서 걸었을 것 같은 그 교정을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교정을, 프린스턴 대학의 교정을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위대한, 세계의 위대한 정치가와 과학자가 거기, 우리가 아는 사람 두 사람. 아인슈타인은 그 옆에 있는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은 식민지 청년 이승만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자기 집에도 초청하고 해가지고 정말 아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이승만, 동양과 서양, 또 동양적, 이분이 한시를 잘 쓰는 분이라서 시인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승만은 시인이다. 시집이 있어요. 이분의 글, 천한 명필이지. 명필. 영어 문장은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7월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번역해가지고 조각제 닥터에 실어놨으니까 원문하고 같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게티스버그 연설보다 더 잘 쓴 겁니다. 명문입니다. 영어로 명문이에요. 영어로 명문. 이분이 다 타자로 쳐서 대구에서 보낸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영어를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영어를 최고급 영어를 쓴 분입니다. 그리고 한시도 최고고 이런 분이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나가 됐죠. 기독교적 정신. 아까 리본 거듭 태어나는 거죠. 큰 충격이 있을 때 거듭 태어나면은 겁나는 게 없어지죠. 사명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공산주의를 정확하게 보게 된 거죠. 공산주의를 가장 정확하게 보고 공산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안 사람이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아시아 대륙 전체가 적화되었지만은 38도선 남쪽에서 이 대한민국을 세울 수가 있고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20세기의 기적입니다. 그 휴전선 남쪽에서 만든 나라가 수출 세계 5위 아니면 6위, 세계 5대 공화국,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대한민국 5대 공화국. 삼성전자는
뭐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만은 세계 3대 내지 4대 제조업체입니다. 토요타, 애플, 요사이는 구글과 맞먹는 괴물과 같은 회사, 대한민국에 있었기 때문이죠. 있었던 덕분이죠. 요새 최근에 있었던 코미디 같은 사건이 뭐냐, 이재용 씨를 재판하는데 판사가 이재용 씨한테 이제 이 부회장도 과거에 이건희 회장이 혁신을 선언하던 바로 그 나이가 되었는데 삼성그룹 혁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훈시를 했습니다. 아니, 세계 최고 혁신 기업입니다. 삼성은 포브스인가 거기서 랭킹된 거 보면은 아시아에서 최고 혁신 기업은 도요타도 아니고 소니도 아니고 삼성이에요. 세계에서 5번째입니다. 혁신 잘하는 걸로. 위 앞에 4등은 전부 미국 회사예요. 미국 회사가 아닌 회사로는 삼성이 가장 혁신적인 기업입니다. 혁신적인 기업.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한국 정치인만 세계적인 분들이 아니라 기업인도 세계적인 겁니다. 다만 정권을 잡은 이 산업공상의 조선조적 가치관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해서 그래서 진정한 수구 반동 세력인 문재인 정권 그리고 그 밑에 영향을 받는 기자, 검사, 판사, 자칭 지식인들의 눈에는 큰 인물이 안 보이는 거죠. 큰 인물을 알아보는 사람이 큰 인물입니다. 큰 인물을 알아보는 여러분들, 정광훈 목사를 알아보는 여러분들이 큰 인물입니다. 박수 치세요,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알아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알아보고 대책을 세웠어요. 그걸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첫째 간단합니다. 이분이 모든 말은 간단합니다. 공산주의는 호열자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좌우 합작 안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호열자가 아니죠. 콜레라입니다. 콜레라. 좌우 합작 안 된다는 겁니다. 공산당과 손잡고 이 연방제도 이 남북 좌우 합작인데 그걸 하면 공산화되게 돼 있다. 유럽에서 공산당과 좌우 합작 정권 만들면 다 공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와 동조하는 사람을 분리를 해야 된다. 핵심 공산주의자는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안내동하는 사람은 돌려놓을 수가 있다. 전향하지 않는 공산주의자는 형제, 자매라도 용서하면 안 된다. 이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좀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하지만은 공산주의자 핵심 세력은 전향이 불가능하므로 형제, 자매라도 적으로 돼야 한다.